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 모든 것을 다 해부해 주시는 우리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의원님 모시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강 디펜스. 원래 이게 디펜스라는 개념은 전공이신 국방 분야 이야기하다가 네. 제목을 이렇게 붙인 모양이죠. 근데 선거 그 용어 개념이 다 군사 용어예요. 아, 그렇죠. 뭐 전략이라는 용어부터 뭐 다 군사 용어 같다 쓰니까. 맞습니다. 뭐 전략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게 전부 다 이 예. 군사 용어에서 나온 예,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에 책임진다는 데 대해서 네. 그 비슷합니다. 네. 이 안보는 한번 결과에 실패하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선거란 게 그래요. 네. 지고 나면은 네. 예, 이게 항상 결과의 책임이 이게 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항상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인 이게 정치인으로서 직업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합니다. 네, 말씀하신 안보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게 전쟁이라는 것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 않는 거, 멸망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조직, 전략, 법 네. 이런 거 상벌 체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역시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님 모시면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이 같습니다. 별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네. 예. 아침부터 한 수 배웠습니다. 자,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사전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으로 아무래도 진보 정당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야당에 유리한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진보의 투표 성향이 이 가변성이 높습니다. 가변성이 높다. 유동성이 무슨 크다. 얘기냐?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삐지면 안 나오고 네. 신이 나면 그냥 확 모이고 네. 예, 이렇게 어떤 그 변동성이 심한 게 주로 이제 진보 쪽의 표인데 보수 쪽은 좀 고정돼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하나의 투표를 뭐 어떤 의무 또는 질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의 자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이번에 중도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주로 어떤 그 투표가 한번 바람이 불면은 또 많이 나오실 분들이지만은 여차하면 냉소주의에 빠지는 또 네, 그렇죠. 계층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중도층이 지금 야권에 유리하다면은 이 투표율을 높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파이를 키우는 의미가 있는 거고 항상 보수 쪽의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이 사전 투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 네. 이걸 또 심지어 부정선거라고까지 예. 한다는 거.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누구한테 유리한가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있죠. 네. 뭐 전략적으로 뭐 사전 투표를 부정하는 건 좋은데 그 시스템을 의심하는 거는 저는 뭐 체제 부정 같아요, 거의. 예, 그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우편 투표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일종의 사전 투표입니다. 근데 선거 불복을 하는 사태까지 가고 이렇게 되고 또 투표에서 그 미국은 신분증이 없는데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니까 투표율이 유색 인종이 네. 확 떨어지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방식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전 투표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그렇죠. 어디 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투표하는데 40분 걸려요. 네. 선호 투표제이기 때문에 그거 밖에 유모차에 애 놔두고 엄마가 와서 투표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내 또. 네, 네, 네. 그러니까 투표가 이렇게 아주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데도 정치 신뢰도가 높아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전 투표제라는 이 어떤 그 편의성을 도모하고 투표일 당일에 휴식을 보장하는 이런 또 장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투표에서는 우리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역대급 사전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해외 투표가 65% 투표율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들려왔는데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 그건 40%대를 넘을 수가 없는 네, 네, 네. 투표율인데 이게 지리적 한계로 인해서. 그렇죠. 네. 이번에 65%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차편부터. 사전 투표도 과거의 기록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율이 그 해외 투표까지 다 합쳐서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을까. 네. 뭐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매우 다행스러운 측면이에요. 최근에 민주당이 너무 이제 심판론이 절정에 달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후보 자질론이 이제 네네네. 불거졌고
그다음에 경합 지역이 50곳이 넘는 것으로 현재 네. 비춰지는데 이 경합이라는 건 3%에서 5% 사이. 네,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결정난다. 그런 내에서 의미죠. 그 지금 50곳이 넘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지금의 분위기가 야당의 가장 좋은 시점이고 가장 좋은 구도와 상황, 이 상황에서 사전투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야당에게는 다행스러운 거다. 앞으로 한 5, 6일이 또 지나면은 계속 지금 보수 언론에서 후보 자질론 일부 후보의 편법 대출이나 증여를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보수 언론의 마지막 공략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본인들의 지역구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네네. 이 수도권 일대나 어디 충청권의 초박빙 지역에는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보수 유권자가 결집하고 싶은 지역.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요즘 보면은 아주 재밌는 곳이 많은데 특히 충청권이 아주 초박빙이 네, 많아요. 네. 그 과거엔 보수가 다 아무리 못해도 8 내지 9% 앞서가던 데거든요. 네, 네. 이런 데가 지금 다 붙었어요. 음. 전부 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약간의 어떤 공정에 관한 민감한 이슈가 나올 때는 미세하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지금 투표하는 것이 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되고 또 그나마 여파를 줄이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제도는 저는 이건 뭐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솔직히 민주당 야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아니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죠. 글쎄 그것도 있지. 김종대 의원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 도덕적 관련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요. 이 영남이라든가 충청, 강원 같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센 지역에는 이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해명 과정에서 나온 게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제 싸가지 진보론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뭐 이런 어떤 것도 다소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민주당은 해당 후보가 타 지역으로 여파가 확산되는 거를 빨리빨리 차단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공천이 끝난 시점에 또 무투표 당선으로 상대방한테 의석을 헌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후에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당헌 당규에 의해 엄중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 하겠다. 얘기는 해놔야 이제 주말을 경과하면서 다음 주 상황 관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사전 투표가 50%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그래도 호흡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상황 관리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급해지죠. 네. 아니 의원님은 제 속마음에 들어온 거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의 다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제 생각에 그분들이 본인이 이제 수도권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선되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남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있어요. 2004년도에 정동영 의원이 노인 폄하 발언했을 때 수도권에는 영향이 없는데 영남에서 18석이 날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열세 지역에서 경합 내지 박빙으로 이렇게 변한 지역구들을 집중 조명하시라. 네네. 거기서 승부처가 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야권이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목표는 초과 달성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초박빙. 그 중에서도 최근에 표가 많이 올라간 지역.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충청하고 PK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부산, 그렇죠, 맞습니다. PK, 낙동강 벨트. 그래서 최근에 낙동강 벨트가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제가 한 군데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이 지역은 말이죠. 계산까지. 박덕흠, 이재한. 전통적으로 20% 보수가 압수된다. 오죽하면 박덕흠 의원이 공천 확정되는 날 축 당선 케이크 놓고 이제 선거 끝났다 그랬던 지역 아닙니까? 그 선관위 조사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가 붙어버린 거예요. 1% 차이로. 이거는 거의 혁명이에요, 지역에서. 근데 이게 미완의 혁명이 이런 어떤 중앙의 이슈에 민감하고 대세에 민감한 충청의
약간의 어떤 그 부정적 피드백이 갈 경우에는 이게 다시 꺼지는 네. 버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남, 충청 이런 어떤 그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초박빙 지역, 특히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데 아니면 역전한데 네. 이런 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저 청주 서원 같은 데가 네. 네. 내내 지다가 처음으로 이기는 그렇죠, 네. 게 나왔거든요. 이런 지역을 대표적인 샘플로 보고 전략 판단을 하셔야지 각 당의 상황실장이나 그 상황실 구성들을 보면은 이게 특정 지역 위주로 뭉쳐 있는 데는 아주 위험해요. 네. 예컨대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상황실장, 부실장 3명 전원이 TK입니다. 그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선거 전략을 망친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100% 동의합니다. 예. 그 민주당의 논란이 되는 분들에 대한 검색량을 보면요. 수도권보다 강원 충청에서 네.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일단 위기의식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투표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 전략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이제 수도권의 우세를 굳히고 싶어하는 민주당과 그래도 경계 지역 어떤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충청 지역에서의 그래도 몇 석이라도 흔들어 보자. 이렇게 일단 변방으로부터 중심을 압박하는 전략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 버거운 것이 이재명 견제하면은 조국이 나타나고 또 조국을 뭐 하다가 이제 싸잡아 2조라고 그러면은 뭐 이번엔 이준석이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가 사면 초가가 아니라 사면 윤가예요. 한 번씩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타나고. 윤 대통령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정치의 포위 압박 구도가 형성된 건데 네. 2030 여성이나 노동을 건드리려면 녹색정의당이 대기하고 있고 네. 또 청년을 건드리려고 하면 이준석이나 소나무당이 기다리고 있고 수도권이나 중도층을 건드리려고 하면 조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또 저 합리적 보수층을 결집하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또 기다려서 다 쇠파이프 들고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내려쳐 버리고 이게 지금 이게 사면 초가인지 사면 윤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포위돼 있네요. 네. 이게 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석수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90에서 100석 정도 나온다. 민주당은 뭐 119석에서 플러스 알파다. 이게 지역구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근거 있나요? 아니 그런데 대체적인 여론조사하고는 거의 들어맞고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각 당의 디폴트 값이라고 보고 지금 하는데 단지 민주당은 약간의 엄살 전략이 들어갔고 네네. 국민의힘은 약간의 읍소 전략이 들어갔다 네네. 보니 네. 국민의힘은 약간 조금 우호적으로 자기를 평가했고 민주당은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 내지 10석은 국민의힘에서 빼고 민주당은 플러스 알파로 한 5 내지 올라가고. 10석을 올리고 사실 요게 여론의 결과치하고 유사해요. 네. 그러나 일단 이 수치를 디폴트 값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를 더 얻느냐 경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격전지 한 55곳 정도 네네. 여기가 이제 대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 이해해서 들으셨죠?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단정적으로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100석에서 아래위로 폭으로 간당간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총선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문제로 의대 정원 문제 이걸 가지고 또 막 뜬금없이 끼어들어 가지고 말씀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 뭐 판세에 좋은 영향 끼치지 않죠? 아니 그런데 지금 뭘 하기만 하면은 더 혼란이 초래되는데 어제 이제 의료 전문 언론 매체에서 그 600명으로 합의 봤다는 뉴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천공이 600명 30%. 네네네.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다시 이걸 부인하는 사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저기 박단 전공협회 그 비대위원장이 그 분명히 이거는 저 의료 매체에다가 그 리크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 얘기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황급히 부인하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저 전공의 그 협회에도 문제지만은 의사협회도 뭐가 진실이냐 해서 대혼란에 빠지는데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타기 전략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수습이 아니라 혼란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저 대통령 담화가 발표될 당시에도 그때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황태선 정책실장이 언론에 물러설 수 있다고 나와서는 또 의대 정원 문제 협의할 수 있다 그래놓고 네네. 한동훈 위원장은 그 전부터 정원 문제 협의해야 된다 그랬고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이 정원을 뭐 늘린다는겨 줄인다는겨 뭐 이게 한다는겨 안 한다는겨 이런 식으로 저 사설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총선을 앞두고 겁을 먹고 그러는데 자기 자존심상 물러서지 못하겠고 무슨 똥마냥 강아지 마냥 그냥 이리저리 끙끙대는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사태 수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다가 네. 이제는 의사협회에서 전공의 좀 대통령이 만나달라고 읍소를 하니까 그 만나긴 만났는데 그것도 하루는 또 기다려다 못 만나고 다음날 만났는데 이제는 이게 도대체가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 네. 선거에 좋은 영향으로서 다시 바뀐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그리고 선거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해놓고 의료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돼버렸다는 데서 이게 그 저는 박단 그 위원장이 직후에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졌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4월달 초에는 우리 4.3 사건 늘 이제 국민들에게 아픈 부분인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역사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또 자기 업적도 슬쩍 끼워 넣어서 자랑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어쨌든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작년에 12월부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첫 일성을 나는 기억하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 할 때 본인이 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일반 사범 재심 절차 직권 상정을 풀어줬다는 거하고 인혁당 사건에 대한 그 정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주 4.3에 대한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도 재심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하려다 못했던 일입니다. 시도는 했습니다. 2021년부터.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단칼에 했던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사법 개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죠. 법을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업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어떤 돌파력이 위협이 된다고 저는 봤던 거거든요. 그랬던 4.3이고 그때 제주도에 2023년에 한동훈 위원장의 결정에 대한 유족회 환영 성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그 제주도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본인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금 이 선거가 계속 궁지에 몰리고 어떤 박빙 지역에서의 어떤 그 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사이에 총선 이후에 패전 책임에 관한 어떤 걸 의식하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 이런 4.3에 와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강점을 네. 이런 거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해버렸다. 더군다나 선거를 떠나서도 이건 국가가 정한 기념행사입니다. 그렇죠. 이런데 가가지고 저기 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 여당 대표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참석이 안 된다. 난 윤석열 대통령 참석 안 하는 거는 후보 때는 했지만 대통령 되고 원래 안 왔어요. 그리고 와봤자 도움도 안 돼요, 솔직히. 원래 그럴 사람이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보면은 전략의 중심이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난 한동훈 위원장이 제주도 폄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재심 절차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자체도 자산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사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국가기념일에 안 가는 대통령.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건데.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데 하라고 뽑아놓은 게 대통령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매년 어떻게 제주도 4.3 그 기념일에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네. 뭐 대통령이 국가기념일에 매년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임무인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녹색정의당 이야기도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픔이 뭐냐 하면은 진보적 의제가 확산되는데 막상 그 주체인 진보정당이 작아졌다는 네. 이 어떤 불행에서 이 어떤 그 시대의 의제가 이 관리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올해가 처음으로 선거에서 기후 유권자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네네. 그러면서 거의 어떤 그 아마 시민 운동의 총선 참여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게 기후 유권자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고, 요즘 동네 가면은 민원의 거의 30% 이상이 다 기후 민원이에요. 예를 들면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주세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뭔가 이 깨끗한 삶의 질의 향상을 원하는 게 막상 바닥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여성, 노인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절박한 요구가 대부분 그거고, 체육시설 이런 건 어느 동네 가든 없는 민원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게 가장 요즘 삶의 질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 주류가 돼버린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과값 1만 원도 알고 보면 기후 문제입니다. 감자값도 그렇고. 네네. 이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게 소비자라기보다는 농민입니다. 이 기후 문제가 농업과 연결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범 답안을 갖고 있고 녹색의 어떤 대전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녹색정의당의 비례 후보나 활동가들은 유달리 올해가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정당이 자기의 정체성과 어떤 확고부동한 정체성, 또 내부의 열정과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선거 국면에서는 그거를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모든 게 심판, 성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탄소 정체에 중독이 돼 있다시피 하니 이 목소리가 반딧불같이 작은 희망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것마저 꺼졌을 때 세상을 저는 좀 상상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절박하다는 표현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유럽에서 이제 녹색당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중도 좌파 정당들하고 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 연합도 하고, 네. 그 이후에 뭐 집권 연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 군소 정당이 돼가지고 헤쳐나갈 힘이 없다면은 뭐 민주당이라든가 조국혁신당 이런 쪽과 정책 연합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뭐 빅텐트를 같이 시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은 왜 없습니까? 그게 항상 그 위성정당 논란에서 핵심이 됐던 주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연합의 정치 이런 것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탄핵 직후에 네네. 이제는 그 연합 4+1 연대체. 예. 그리고 탄핵 연대가 개헌 연대, 네. 또 정치개혁 연대로까지 나갔던 좋은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깨진 다음부터는 맥을 못 추는데, 저는 더불어민주 비례연합이 또 절반의 연합이거든요. 뭐 녹색정의당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추이를 한번 좀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한 가지 성과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연동형 비례제를 공격하는 야권인 지지자들은 없어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면서 뭐 당원총 투표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네. 그게 대세였다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는 게 좋긴 좋구나.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연합의 22대 국회 집행은 열렸다. 단지 여기서 녹색정의당이 한 일원으로서
일단은 뭐 욕심은 많이 안 내더라도 현상 유지 수준으로는 의석을 갖고 참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걸 제일 앞줄에서 주장해 왔던 정당이 공교롭게도 녹색정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연합의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이후에 한국 정치는 개혁의 전망이 활짝 밝아지면서 이제 기후 유권자, 내 삶을 지키는 어떤 전환을 꿈꾸는 어떤 그런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 표를 전략적으로 나눠주시길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녹색정의당에서 뭐 이렇게 좀 나온 분들인데 네. 사회민주당은 음. 어떻습니까? 지금 한창민 후보가 한 명 들어오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0번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뭐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던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비례 네, 4번이 네, 거기도 원래 녹색정의당 정의당 출신이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정의당 녹색정의당의 생존 여부도 중요하지만 범정의계 정의계의 승리 여부가 또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의원님 애쓰십니다. 예, 제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래서 하도 많아가지고 네, 네. 예, 이래지 또 민주당의 개혁적 후보도 몇 명 지원을 했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출마할 기회를 잃었던 것인데 네,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네. 제가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네. 이제 전국에 보궐선거 많아요. 네. 반드시 출마한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공천 못하는 지역도 많다고. 네. 그때 큰 당 비켜나고 네. 제가 군소정당의 후보로 당당히 출마하면 될 거 아니냐. 야권 연대로 출마하시면 되죠. 뭐 야권 연대 다 저한테 붙겠지. 그럼 내가 지원한 후보가 얼마인데 초당적으로 지원했는데 그러면은 뭐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후보들하고 자꾸 다 각별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서 선거운동 지원도 했는데 이분들이 꼭 들어와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네. 평소에 좀 착하게 좀 사세요. 아이고. 나중에 선거 때 개고생하지 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용인의 부승찬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거기는 아주 뭐 네. 요즘 표정 좋습니다. 네, 부승찬 파이팅 뜬금없습니다만. 예. 자, 마지막으로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의 이슈들 점검하고 선거에 참여해라. 네. 그럴 만한 이슈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우선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정권 심판, 여기에는 유권자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값으로 일단 갖고 계시라. 두 번째는 또 그런 거에서 편승해가지고 품질불량 후보가 설칠 때는 네. 따끔하게 경고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에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공보물에 나온 공약도 모르고 TV 토론을 나온다거나, 심지어 도로명, 동서남북도 모르고 예비 후보 때 플랜카드 안 건 상태에서 모 지역에 이제 갑자기 공천받아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디 동서남북이 어딘지 뭔지 하다가 결국 시민들에게 또 상실감을 주는 사례를 무수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품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정권 심판과 지역의 자존감을 세우고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어느 사이에 심판 선거가 되다 보니 나는 정권 심판의 기수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언론만 알지 다른 정치의 바닥 정서를 모르는 후보들도 많이 봤고, 이래가지고 제가 참 그런 걸 가슴 아프게 봅니다. 외부에서 왔더라도 지역을 정말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누비다 보면 그런 말은 안 듣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2대 국회가 조금 걱정되는 지점은 너무 한쪽으로 담론이 쏠리면서 정치의 본질을, 또 지역에서의 이 사람을 살피는 자세가 다소 좀 함량 미달인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럴 때는 경고를 주셔라. 그러면서 제대로 일해라. 이러고 어떤 능력을 검증하려는 자세도 유권자의 어떤 품격이고 또 주권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선거는, 이번 총선은 전국 선거고 지역 선거라는 거, 이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지역의 플랜카드를 보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을 걸기도 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걸기도 하는데요.
그 두 대표의 덕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두 대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실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지자들도 검증해 주실 것을 저도 부탁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뭐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의 주체는 주권자고 그렇죠. 네.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열심히 참여하셔서 부족하면 경고하고 그러면 어떤 힘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그나마 좀 속이 좀 풀렸나요? 자,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